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에 접어든 한 집안의 장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바라왔던 건 우리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앞만 보며 달려왔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저희 가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네요. 두 눈 뜨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제 품에서 자라온 조카가 있어요. 막내 동생 내외가 예전에 교통사고로 둘 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제가 조카를 키우게 됐었죠. 정말 제 자식처럼 모든 걸 쏟아부어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지고 볶으며 살다 보니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네요. 사는 거 뭐 별거 있겠어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잘 살면 저는 그걸로 만족했었어요. 비록 제 조카와 사이가 젊은 나이였지만 저도 젊은 나이 때 결혼해서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길을 똑같이 밟아갈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조카가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제 눈이 의심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조카 사위인 김서방이 결혼을 했음에도 정신나간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걸 본 저는 뒤를 바짝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죠.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장면은 모든 걸 확실하게 만들면서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던 저는 김서방의 뒤를 따라 음식점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외간 여자와 서로 손을 맞잡으며 뜨거운 시선을 주고받고 있는 걸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제 두 눈으로 확실하게 목격하게 되었네요. 핸드폰으로 조카 사이와 외간 여자의 모습을 전부 다 촬영하게 되었고 주고받는 대화까지 전부 제 귀로 듣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대화라 물컵을 쥐고 있던 손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로 살아와서 인생을 잘 몰라. 그냥 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쑥맥 여자라니까. 돈 빨아먹기 딱 좋은 여자지. 그래서 나한테는 언제 올 건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애는 절대 만들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럼 상황이 복잡해지잖아. 쓸데없는데 돈 나가는 거 나는 싫단 말이야. 정말 6개월 안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 왜 그런 여자랑 만나서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생각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매달 벌어오는 돈이 일정한데 그거 하나 보고 접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확실히 뭔가 있는 거지? 나한테는 말해줘도 되잖아. 그 여자 왜 붙잡고 있는 건데? 내가 푼돈 먹겠다고 당장 이혼하지 않고 미련하게 이러고 있겠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 사람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둔 재산이 꽤 있었나 봐. 예전에 사업이 잘 돼서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정신이 없는데 불행히도 교통사고가 나면서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 그리고 그 사람 부모의 재산을 큰 이모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성인이 됐을 때 전부 다 돌려주신 것 같아. 그런데 꽤 큰 돈을 받은 것 같은데 끝까지 지갑을 열지 않으려 하네. 내가 그러니 화가 안 나겠어? 지금의 삶도 여유롭기 때문에 굳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둔 재산을 건들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결심했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재산 내가 전부 다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오빠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그럼 나 떼부자 되는 거야? 내가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아. 오빠 처음 봤을 때 돈 냄새가 진동을 했다니까.
우리 최대한 서두르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당장 김서방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제 두 귀로 들은 것들을 전부 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했어요. 그동안 믿고 있었던 김서방에게 큰 거 한 방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고 이 사실을 제 바로 아래 동생에게 전부 다 털어놓으면서 녹화해두었던 영상을 보여주었죠. 동생도 마찬가지로 경악을 하면서 김서방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생도 저와 똑같은 충격에 빠진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는 침착하게 모든 일을 헤쳐 나가야만 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항상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분명 저희 가족이 최소한의 피해로 김서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김서방의 행동과 말투들에 대해 전부 다 필터링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였었는데 바람 피우고 있던 모습을 확인하게 된 이후부터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식투성이로 보이게 되었죠.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민영이 잘 챙겨주도록 노력할게요. 이모, 오늘 무슨 날이야? 그동안 받아봤던 상차림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큰 이모 요리 실력 좋은 거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분위기도 많이 달라 보이는데? 무슨 일들 있었어요? 앞으로 이 사람과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는걸? 그래, 앞으로 둘이 더 잘 살라고 이모들이 오늘 특별하게 신경 쓴 거야. 요즘 이모들이 많이 바빠서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었잖아. 그래도 민영이 너 결혼하기 전에는 이모들 옆에 있었으니까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살림 차려서 따로 살아서 그런지 시간도 잘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간 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 이모들이 신경 좀 써봤으니까 많이 먹으렴. 김서방, 음식은 입맛에 맞고? 내 막내 동생이었던 민영이 엄마 역할을 김서방이 대신 해줘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 조금 신경 못 써준 거에 대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민영이 좀 잘 챙겨주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부모 없이 자라와서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 이제서야 의지할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무너지는 모습 나는 보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이렇게 신경 좀 써본 거니? 우리 마음 받아주겠나? 당연하죠. 제가 그래서 민영이 옆자리를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제가 민영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요. 제 모든 걸 걸어서라도 민영이 옆에 있을 테니 마음 편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안해 하셔서 솔직히 제가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저도 집안의 가장이 된 사람인데 아직까지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 항상 서운했었거든요. 사위를 위해서가 아닌 제 조카를 위해서 저는 동생과 함께 그날 처음으로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한 상 차려줬었어요. 조카의 눈에서 조만간 눈물이 쏟아져 내릴 걸 생각하니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졌습니다. 이중적인 얼굴로 제 조카를 지켜주겠다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뱉어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김서방의 모습은 너무 역겨웠고 속에서 천불이 날 정도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네요. 동생도 그런 김서방의 모습에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저희는 때를 기다렸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희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김서방은
입이 찢어질 정도로 차려진 밥상이 기분이 좋은 듯 웃고 있었네요. 동생은 정신없이 입에 음식을 넣고 있는 김서방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는지 몸을 돌려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카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김서방이 자기 남편이라고 숟가락 위에 갖가지 반찬들을 올려주면서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든 걸 숨긴 채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김서방과 조카를 대해 주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낸 조카와 김서방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동생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부축해 침대에 눕혀 주었어요. 언니, 나 아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가 만든 음식이 그놈 입에 들어가는데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전부 다 그놈 면상에 던져버리고 싶었다고. 우리 민영이 어떡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조만간 받게 될 상처에 내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다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모든 걸 쏟아내서라도 그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벗겨내 버릴 거야. 일단 진정 좀 해. 이 사실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힘든 거 알고 있는데 감정 조절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알게 되잖아. 그러다 민영이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는 날엔 우리 계획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그러니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참자. 나도 지금 이런 상황 견디기 힘들지만 그놈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의 모든 걸 쏟아내면 되는 거라고. 민영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놈의 눈은 피눈물 흘리게 만들 거니까 조금만 견뎌내자. 동생은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조카 사이의 모든 행동들을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지출이 상당했었지만 저희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 딸처럼 키워왔었기 때문에 조카가 받은 상처보다 몇 배는 더 큰 상처로 되돌려주고 싶었네요. 그렇게 하나하나 증거물들이 쌓이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일들도 하나둘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조카 사이가 저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길래 일단 상황을 막는 게 좋을 것 같아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이모, 나 이번 주말에 그이랑 함께 동해바다 보고 오기로 했거든? 이왕 간 김에 이모 필요한 거 있으면 돌아오는 길에 사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필요한 거 있어? 작은 이모는 필요한 게 없다고 하던데 그래도 뭐 좀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영아, 이번 여행 꼭 가야겠어? 지금 작은 이모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작은 이모한테 무슨 일 생기기라도 한 거야? 저번에 식사 초대 받았을 때 작은 이모 표정도 안 좋아 보이던데. 내가 괜히 오버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은 날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 작은 이모한테 무슨 일 있는 거지? 그게 너희 작은 이모가 몸에 문제가 생겼어. 암이래. 그것도 췌장암. 그래서 최근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가 서둘러 항암 치료받길 권하고 있어. 너한테 이런 말 해주기가 상당히 껄끄러웠고 작은 이모도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나한테 부탁하길래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 췌장암이라는 게 암 중에서도 고치기 힘든 병인가 봐.
그래서 거의 가망이 없는 것 같더라고.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 지금 이런 상황을 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작은 이모가 부탁했지만 입원하지 않겠다는데 어쩌겠어. 너한테 얘기해서라도 입원하는데 설득시켜야지. 그러니 이번에 여행 가는 건 일단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 여행은 언제든지 또 갈 수 있는 거잖아. 조카는 준비되지 않는 말들을 듣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었어요. 바로 동생 집으로 가겠다는 조카와 전화를 끊은 뒤 급하게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저도 모르게 했던 거짓말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돌발 상황을 대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은 갑자기 자기가 췌장암 판정을 받은 환자로 연기를 해야 해서 당황스러워했지만 조카가 여행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김서방을 미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상간녀와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강원도 여행을 가는 날이 범행을 저지르는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빠르게 움직이려 했었는데 조카 사이가 먼저 움직이려 하고 있길래 일단 강원도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네요. 그렇게 조카는 제 동생이 있는 집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고 저도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슬퍼하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김서방만 지금의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저는 더 이상 시간 끌 필요도 없고 조카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계획을 터뜨리기 위해 조카의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민영아,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정말 염치 없지만 지금 너희 작은 이모가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항암 치료 받는데 돈이 꽤 드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이번에 작은 이모가 운영하던 사업도 무너지는 바람에 꽤 많이 빚이 생겼어. 원래 얼마 전에 식사 초대했을 때 그때 얘기하려 했는데 너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결국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내 막내 동생이었던 너희 엄마가 남기고 간 재산 있잖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이모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작은 이모가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전부도 드릴 수 있어요. 잠깐만. 그게 당신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많은 재산을 치료하는데 전부 다 사용하겠다는 거야? 췌장암은 항암 치료를 받아도 완치 판정을 받기 힘든 암이라고. 민영이를 키워주셨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건 그냥 돈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나는 집안의 가장이고 당신 남편으로서 이건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벌어서 모은 돈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남겨두신 재산이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건 혹시 모를 일들을 위해서 허튼 데 쓰지 않고 있었던 거라고. 당연히 필요한데 사용하는 건데 당신이 왜 하지 말라고 막아서는 거야? 나는 당신 남편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문제인데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우리 앞날에 꼭 필요한 돈을 희망 없는 곳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췌장암 걸리면 가망이 없다는 거 당신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와서 알잖아. 부모 없이 자라와서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야?
당신은 나를 믿어야 되는 거라고. 만약 그 돈을 항암 치료하는데 전부 사용하겠다면 내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당신이랑 정리하겠소. 한두 푼도 아닌데 지금 그걸 전부 다 쏟아붓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조카 사위가 반대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영이는 사위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실망한 듯한 눈빛으로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사위한테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자기가 내린 결정에 반대하겠다면 갈라설 마음도 있다며 더욱더 강하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저와 동생이 조카를 친딸처럼 키워왔기 때문에 저희를 부모로 생각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조카는 사위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자 순식간에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저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고조된 걸 확인한 이후에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 자료들을 전부 다 꺼내 놓았어요. 무작정 조카한테 사위가 바람 피운다고 말했다면 분명 그에 따른 상처가 너무 컸겠지만 어느 정도 사위한테 안 좋은 감정이 들어간 상태에서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받는 상처보다 덜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획을 꾸미게 된 거였죠. 그래서 1차적으로 사위 앞에서 상간녀와 함께 나누었던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고 그때부터 사위의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사고사로 위장해 조카가 물려받은 재산을 갈취하려는 계획이 들어가 있었고 자기 남편에게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이런 사실들을 듣게 된 조카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사위의 멱살을 잡은 채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카 외에 상간녀와 만남을 가졌던 모든 증거물들을 사위 앞에 던져 보이면서 앞으로 피눈물 나는 인생을 선사해 주겠다며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조카 사위는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고? 나한테 결혼 허락해달라고 애원하더니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네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그냥 단순히 바람만 피우고 끝난 게 아닌 새아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범행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범죄의 성립이 된다고. 철저한 범행을 저지르려고 강원도에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는 곳에 몇 번이나 상간녀와 찾아간 건 치밀한 계획을 세우려고 연습했다는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너는 벌써 제목이 무거워진다는 거 몰라?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경찰서로 끌고 갈 거야. 너도 그렇고 그 여자도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네가 저지른 이런 행동들이 꼬리뼈처럼 따라 붙을 거라고. 그리고 나 또한 너를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마.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공경에 처해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저는 아빠 아들이잖아요. 절대 콩밥 먹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바람 피운 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범행으로 인정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자 사부인께서 사위의 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사돈어른께선 사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그 자리에서 부모의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사돈분들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 잘못이라며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죄에 대한 처벌은 받게 할 거라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위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에 어쩔 수 없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된 순간 사위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버렸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사위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에게 그동안 사위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증거물 전부를 퀵으로 보내줬었고 그걸 전달받은 대표가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사위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걸 잃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경찰들이 찾아왔고 사위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사위는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피를 나눈 자식을 정말 버리실 작정이에요? 결혼을 하고 살다가도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게 남자 아닌가요? 그런데 민영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계획 좀 한 거 가지고 제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범행이 저질러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자네는 벌써 내 조카를 2번이나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내 조카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탐하려 들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인생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다. 우리는 절대 합의하지 않을 거고 법적인 처벌 그대로 갈 거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피눈물 좀 흘려봐. 네가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정상적인 생활 가능할 것 같아? 네가 어디를 가던 내가 꼭 찾아내서 사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만들 거야. 세상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거든. 인생을 포기할 때까지 너를 괴롭힐 거니까 웬만하면 감옥에서 안 나오는 게 좋을 거다. 2번 다시 내 조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마라. 내 눈에 띄는 순간 넌 끝이야. 저희는 최대한 많은 처벌을 주기 위해 대형 로펌에 의뢰를 하게 되었고 사위의 재질은 상당히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것도 범죄인데 그에 따른 증거물들과 치밀하게 준비하려고 몇 번이나 같은 곳을 찾아가서 연습을 했다는 건 명백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최대 22년까지 적용이 되지만 사위는 3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고 항상 사위와 동행을 했던 상간녀는 범죄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2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조카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조카 사이에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조카는 저희 곁에 함께하지 못했겠죠.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네요. 조카는 동생이 췌장암이 아니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자기를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알 수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사위가 인사하러 왔을 때 정말 착해 보였고 제 조카만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모르는 이중적인 모습에 너무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조카가 회복이 빨라 저희도 지금은 안심이 되지만 그놈이 감옥에서 나와 분을 품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사돈 어른께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은 신경 쓰이지 않게 안에서 해결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떨쳐낼 수가 없네요. 그놈이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즐겨 들으시던 사연 방송에 도움을 받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성격이 강하신 분이시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결혼 이후 엄마의 건강 상태가 더욱더 많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거의 옆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남편도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면 병원으로 곧장 달려와 줬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시모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거의 매일 병원에만 붙어 있으니 그 모습이 꼴보기가 싫으셨는지 어느 날 시모가 집으로 저를 부르셨고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시모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면서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이라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시모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말을 따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니? 사부인이 아무리 병원에서 암투병하고 계시다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내 아들은 너랑 결혼하고 나서 뭔 죄니? 매일 우울해야 되고 제대로 된 생활이 안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내 성격 대충 알고 있으면서 꼭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니? 일주일에 2번만 병원에 가도록 해라. 어차피 갈 사람은 가게 되어 있다.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암투병 하시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일주일에 2번만 어머님 뵈러 가라고 하면 안 서운하시겠어요? 병원에서 정해준 시간이 6개월이긴 하지만 상태가 더욱더 악화가 되면 6개월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제가 저희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옆에 있어주고 싶은 제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이 얘기하신 일주일에 2번만 병원에 가라는 조건은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참는 만큼 너도 한 발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어디서 고개 치켜 세우고 말대꾸야?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하는 말 틀린 거 하나 없는데 꼭 그렇게 상처를 줘야만 되겠어요? 1년도 안 남은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평생 장모님 얼굴 뵐 수 없을 텐데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깝다고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시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얼굴 안 비춰도 서운해 하실걸요? 남은 시간 동안 후회하지 않게 최대한 옆에 있어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저희 그만 가볼게요. 시간 지나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잘 챙겨 드릴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곧 있으면 세상 떠나실 장모님과
비교하시는 건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남편도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었는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시모에게 못한 것도 아니고 틈나는 대로 최대한 챙겨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저와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엄마한테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고 그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환자랑 비교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건강하시지만 엄마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셔서 제가 오히려 시모에게 더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옆을 지켜준 남편이 있어서 참고 넘어갔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대신 사과할 정도로 시모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매일 엄마 옆에서 시간을 보내며 시모가 서운해 하실까봐 최대한 비위를 맞춰드리며 체력적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엄마의 몸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 의사는 저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길 원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고 병실에 들어가 엄마 얼굴을 보게 되면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게 될까봐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싶지 않아 눈물 나오지 않을 때까지 쉬지 않고 울고 말았네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다가 병실에 들어가 엄마에게 의사가 했던 말을 전달해 주었고 엄마는 생각보다 덤덤한 얼굴로 서둘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며 소지품을 정리하셨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병원에서 생활했던 짐들을 전부 차에 옮겨 실은 뒤 친정으로 돌아와 정신없이 집안 청소와 함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날 시모가 저녁 한 끼 하자고 약속을 잡으셨는데 엄마의 퇴원 수속 때문에 까맣게 잊고 있었고 시모는 식당에서 남편과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낙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는 바람에 시모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엄마한테 상황을 설명드리고 서둘러 식당으로 향하려는데 시모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오지 말라는 한마디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과 제가 시모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시모는 받지 않으셔서 상황이 안 좋아질까봐 서둘러 식당으로 갔는데 시모는 이미 자리에 안 계셨죠. 결국 시댁에 들어가니 시모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깜빡하고 말았어요. 지금이라도 저희 나가서 외식해요. 기분 많이 상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 시에미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거야? 정신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말이 지금 내 앞에서 나오니? 안 되겠다. 내일부터 내 집에서 생활하도록 해라.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있잖아. 사부인이 퇴원수속 밟으셨으면 알아서 잘 지내시겠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푹 쉬다 가시라고 해라. 앞으로 친정에 발길도 들이지 마라.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내 말을 지금 무시하겠다는 거야? 분명 나는 얘기했다. 앞으로 내 집에서 생활하고 친정에는 발도 들이지 말거라.
지금 당장 머리채 잡고 싶은 거 꼭 참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장모님이 왜 퇴원수속을 밟았는데요? 더 이상 항암 치료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퇴원하신 거예요. 다른 때보다 지금부터가 장모님은 이 사람 손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요.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꽉 막히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다 저희가 엄마 얼굴 안 보겠다고 하면 기분 좋으세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아직까지 살 날 많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맞는 거니?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나오겠어? 함께 모여서 뭘 해도 너희들은 항상 사부인 생각밖에 안 하잖아. 나는 아주 찬밥 신세고. 아들,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너희 아빠가 예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외롭게 살아온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시모와 좋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애초부터 저희 엄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모가 화를 내자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결국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시모는 저를 향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막 나가기로 결정하신 듯 갑자기 어디론가 가시려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은 시모가 친정집에 찾아가 엄마와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며 더 큰 일을 저지르려 하길래 남편이 막아서며 화를 냈지만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말렸지만 시모는 저희 엄마의 얼굴을 보고 말았네요.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신 엄마는 최대한 밝은 얼굴로 시모를 맞아 주셨어요.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 상태에서 심각한 대화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사돈, 제가 여기까지 직접 찾아와야 되겠어요? 몸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나요? 언제까지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요. 그래도 가시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애들을 얼마나 힘들게 부려먹었으면 나와 있던 약속을 까맣게 잊을 수가 있는 거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힘들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이제 그만 애들 좀 놔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돈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고 세상 떠나시면 제가 며느리를 좋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집에서 살기로 했으니 사돈도 이제 제 아들과 며느리 보고 그만 오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언제까지 질질 끌며 명줄을 잡고 있을 건데요.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버티고 계시잖아요. 저도 애들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딱 얘기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성치 않아서 저 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만들었네요. 제 딸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 아빠가 곁을 일찍 떠나는 바람에 그동안 정말 외롭게 자라왔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종국이 아빠가 일찍 떠나서 빈자리까지 채워주느라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었는데요. 그리고 그만큼 저도 제 아들한테 의지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사돈 건강이 안 좋다는 말에 저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주지 않고 전부 다 사돈을 향해 쏟고 있으니 제가 속이 안 터지겠어요? 이렇게 살라고 그동안 힘들게 키운 것도 아닌데 언제 떠날지 모를 사돈 수발 들면서 곁에 머물러 있는 건 엄마인 제가 더는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이런 말 해서 기분 좋진 않겠지만 저도 사돈 때문에 마음의 상처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합시다. 앞으로 며느리는 저희 집에서 생활하는 걸로 할게요. 아들과 단둘이 살다가 빈 공간이 생기니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하네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왜 끝을 안 좋게 만드시는 건데요? 그동안 살면서 오늘이 엄마한테 제일 큰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생각 없이 막말을 뱉어대는 시모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모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고개만 떨군 채 힘겹게 버티고 계셨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를 부축해드리면서 더 이상 시모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며 침대에 눕혀 드렸습니다.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고통스러워 하시길래 서둘러 약을 드린 뒤 방문을 닫은 다음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시모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강제로 밖으로 내쫓았어요. 집 밖에서도 저와 엄마한테 한참 동안 막말을 퍼부으신 뒤 집으로 돌아가셨고 겨우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죠. 시모가 다녀간 그날 이후 엄마의 건강 상태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결국 제 옆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그동안 못해드렸던 생각만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과거에 엄마한테 상처 줬던 행동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어요. 옆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제 곁을 떠나게 되시니 좋은 기억보다 제가 엄마한테 못난 행동만 보였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었던 거였는데 왜 옆에 있었을 때는 알지 못했을까요? 100번, 1000번 후회하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외쳐 불렀지만 엄마는 더 이상 저를 안아주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모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장례식장에 모습을 나타냈어요. 저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모를 보자마자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게 전부 시모의 탓인 것 같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며 엄마가 세상 떠난 게 전부 다 시모 탓이라고 목이 터져라 화를 냈네요. 이게 왜 내 탓이니? 갈 때가 됐으니까 간 것뿐인데 내가 명을 재촉했다는 건 너무 억지 아니야? 어차피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해서 퇴원시킨 걸 왜 나한테 탓을 돌리고 그래? 내 잘못 조금도 없으니 장례식장에서 그만 소리치거라. 참으시는 거 조금도 참지 그러셨어요. 저희 엄마한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시면서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어요? 저희 엄마가 편히 눈을 감으셨겠냐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머님의 며느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랑 인연을 끊어내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갈 사람은 어차피 가게 되어 있는 건데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시모도 더는 화를 참기 힘드셨는지 얼굴을 붉히시며 저에게 쉬지 않고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결국 장례식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남편은 시모와 저를 말리면서 안 좋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둘 다 이성을 잃어버린 터라 남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시모와 저는 더 이상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막말을 주고받던 도중, 시모는 저희 엄마가 세상 떠난 목숨값인 부의금으로 시댁 집안을 리모델링 해야겠다면서 갑자기 부의금함에 있던 돈 봉투를 전부 다 꺼내어 시모의 가방 안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한두 살 드신 것도 아니면서 왜 애들처럼 행동하세요? 가방 이리 돌려주세요. 너 보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왜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건데? 우리 집 하도 오래돼서 언제 한번 리모델링 하려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돈으로 싹 다 고쳐야 되겠다. 시애미가 부의금 알아서 쓰겠다는데 지금 나한테 대들려는 거니? 그럼 지금 어머니 모습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 테니 그만하시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시면 더 이상 아무 일도 만들지 않을게요. 하지만 더 나가신다면 저도 이제는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끝까지 갈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만 부의금 내려놓으세요. 예, 너 정말 웃긴다. 그렇게 나온다고 내가 꼬리 내릴 줄 아니? 여기 있는 부의금 전부 다 털어서 오래된 집 좀 리모델링 하겠다는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차피 너희 사부인 목숨값인데 좋은 데 쓰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실망시키시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 이 사람은 어머님과 인연 끊게 될 거예요. 저는 휴게실에서 5단으로 된 문서함을 시모 앞에 쏟아내었고 바닥으로 수많은 서류가 펼쳐지자 떨어진 서류를 남편이 확인한 순간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경악을 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려 하자 남편이 뒤쫓아가서 들고 있던 서류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치자 시모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라 시모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엄마의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남편과 저 몰래 엄마에게 따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계속해서 엄마한테 생명보험에 가입하라며 시모가 알고 있는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가입을 해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시모의 조건을 계속해서 거절하자 화가 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셨고 저희는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행동하셨는지 알지 못해 속만 끓고 있던 거였어요. 시모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면서 엄마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자 서둘러 입원을 하셨고 제가 옆을 지키고 있게 되자 쉽게 접근하지 못한 시모는 속만 끓고 있게 된 거였네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수많은 보험 서류들과 그리고 그 사이에 녹음기 하나도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모는 엄마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었죠. 그래서 지금 보험 가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머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네. 내가 알고 있는 보험사 직원이 생명보험 지급받을 수 있게 조작해서 가입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왜 마다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생명보험금이 들어온다 한들 나중에는 모든 게 밝혀질 텐데 그렇게 되면
제 딸과 사이가 곤란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세상 떠나서까지 욕보이고 싶지 않네요. 생명보험금 없어도 지금 애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 그럼 내가 앞으로 며느리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시집살이가 뭔지 보여줘야 가입하시겠어요? 사돈은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며느리는 저에게 온갖 시련을 다 겪어야 하는데 편히 눈 감으실 수 있겠어요? 좋게 웃으면서 서류 넘겨드릴 때 사인하세요. 괜히 제 입에서 막말 나오면 저도 불편하고 사돈도 많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목숨값으로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그만 고집 부리고 사인하세요. 10장을 주던 100장을 주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이제 그만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당장 나가주세요. 시모와 엄마가 나눈 대화는 저와 남편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에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모의 잘못된 행동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시모가 엄마처럼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접근해서 보험사 직원과 함께 보험금을 뒤에서 챙기고 있었다는 걸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시모의 범행을 전부 다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려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나는 다 너희들을 위해 계획한 거밖에 없었다고. 왜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를 구한 건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거지. 세상 떠난 사돈에게 보험 가입시키려고 접근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는 거야. 살짝만 조작하면 꽤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걸리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그게 뭐가 두렵다는 건지 내 속을 얼마나 많이 뒤집었는지 아니? 그래서 지금 엄마의 행동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걸리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몰래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쩌죠? 제가 전부 다 알아버렸고 자식 입장에서 엄마를 안 좋은 길로 계속 걸어가게 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콩밥이라도 먹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들, 엄마가 이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잘못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셔야죠. 어머님이 하신 행동들이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경찰 불렀으니 잠시 뒤 도착할 거예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최대한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계셨었나 봐요. 정말 사람의 사악함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이 처벌 받으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시모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결국 경찰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나게 되면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모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지만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계세요. 남편은 차라리 잘 됐다면서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시모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며 인연을 끊겠다고 확실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니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엄마가 시모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면 마지막 가시는 길에 녹음 기록과 증거 서류들을 남기고 가셨을지 생각하면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시모가 법적인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 해도 절대 얼굴 뵐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평생 혼자 사시다 보면 언젠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일이 분명 찾아오겠죠. 앞으로 평생 땅을 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힘내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최근에 병원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시부의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건강의 악화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 시부의 모습을 보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셨고 호랑이 같은 성격을 가지셨던 시부가 기력이 약해지셔서 한마디 말조차 하기 힘드실 정도로 괴로워하시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언제나 저희 옆에 계실 줄 알았는데 시간은 매정하게도 시부를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부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겠지만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될 시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그동안 남편이 저희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께 고발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어느 날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직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라 저도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에게 아들을 중퇴시켰다고 충격적인 말을 건넸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애를 갑자기 중퇴시키면 어쩌자는 건데?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그걸 왜 내가 당신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건데? 내 아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다 생각이 있어서 결정한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놈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게 문제야. 나중에는 나를 잡아먹을 정도로 올라올 놈이라니까. 초장부터 싹을 잘라놔야지. 안 그럼 내가 잡아먹히겠어.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다던데. 머리 좀 커졌다고 벌써부터 애비한테 대들어야 되겠어? 제가 뭔데 우리 회사들을 이어가겠다는 말이 나와?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고 그놈이 앞으로도 잘 되는 꼴은 못 보니까 중퇴시킨 거 취소하지 마. 만약 당신도 내 결정을 거절한다면 그땐 집에서 내쫓길 줄 알아. 알겠어? 저놈은 막노동이나 하면서 살라 그래. 내가 봤을 때 그게 딱이야. 그리고 오늘 집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워낙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걱정돼서 물어보기라도 하면 신경 쓸 거 없다며 화부터 내는 성격이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은 너무 당황스러웠고 울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남편이 교장을 만나 바로 중퇴 처리를 해서 충격을 받은 제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전교 1등 하던 제 아들이
갑자기 중퇴를 하게 되는 돌발 상황이 생겼으니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겠죠. 일단 중퇴 처리를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담임에게 취소 처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남편과 교장과의 단둘이 진행된 사항이라 담임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며 직접 학교로 찾아와 교장과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방법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 교장을 만나려 했지만 남편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까봐 교장에게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장은 저를 전혀 만나주려 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 방이 조용하길래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지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었네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한 돌발 행동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가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할 말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지금까지 살면서 아들의 결정에 대해 토단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 피해오면 네가 책임질 거니? 내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저질렀겠어? 그래서 안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하나뿐인 어머님 손자가 지금 그이 때문에 중퇴를 당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셔서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시는 건가요? 제발 그 사람 설득 좀 시켜주세요. 나는 싫다. 내 손까지 넘어오게 하지 마라. 그리고 손자가 많던 적던 아들 말 안 들었다가 집안 난리 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거라. 아니면 검정고시 보던가. 찾아보면 방법은 많이 있잖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머님 정말 실망이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나는 뭐 네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어서 여태까지 끼고 살았는 줄 아니? 시모는 제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성격이 워낙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혹시라도 시모가 도와주셨다가 남편이 분노를 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걸 원치 않으셨는지 아예 귀를 닫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를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울렸고 번호를 확인해 보니 시부가 해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가족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죠. 몇 년간 해외로 이주한 회사를 안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동안 시부의 얼굴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시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좀 전에 있었던 서러웠던 상황들이 북받쳐 올라왔는지 오열을 하게 되었고 시부는 전화를 하시자마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제가 왜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나가자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보고 시댁으로 서둘러 와주길 바라셨어요. 저는 시부의 말대로 아들과 함께 시댁을 찾았어요. 그렇게 현관문 앞에 다가가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시부의 언성 높은 목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전부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용서를 구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부는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며느리가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걸 거절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으면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분명 얘기했지만 며느리가 오면 보자마자 당신 잘못부터 인정해.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이 집에서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여태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풍족할 정도로 살게 해줬는데 이 정도도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며느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당신은 내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안 돼.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것 같아 보였어요. 해외로 떠나시기 전 제 아들한테도 정말 잘 대해주셨었는데 몇 년간 해외로 가신 이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저에게 조금도 행복감을 주지 않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얼굴을 더 붉히시기 전에 서둘러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었고 제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남편은 안 좋은 분위기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밀치고 현관문을 활짝 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으로 들어가길래 저와 아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부모님은 붉어진 얼굴로 저희 부부를 바라보았고 시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상태셨기 때문에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남편으로 인해 중퇴를 당해야만 했던 상황을 다시 바로잡길 원하셨죠. 너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선민이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지금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될 나이라 뒤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너는 선민이를 학교에서 중퇴하게 만들어? 그것도 본인 의지와 전혀 상관없었는데 강제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며느리한테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고 있었더니만 네가 뭔데 회사를 이어가네 마네 하면서 내 손자한테 상처를 주는 건데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회사에 온전히 몸 담그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작 내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낙하산 탔으면 남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잘 처신을 해야 되는 건데 네가 직접 집안 망신을 다 시키면 되겠어? 마지막으로 좋게 얘기할 때 제자리로 돌려놓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땐 말 안 해도 잘 알지? 10원 하나 물려줄 마음 없으니 생각 잘해야 될 거다. 너 말고도 회사 운영해줄 사람 회사에 넘쳐난다. 내 손자의 눈물을 보이게 만든 건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용서는 절대 없으니 2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땐 나와 인연 끊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먹었지? 아버지가 지금 해외에서 장시간 계시다가 갑자기 국내로 넘어오셔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놈이 나를 받고 내 머리 위를 군림하려는 모습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서 애초부터 싹을 잘라내려는 게 그게 뭐 잘못됐나요? 남편과 시부는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편은 자기 아들을 중퇴시켰으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시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결국 남편은 자신이 손해보게 될 일들이 훨씬 많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아들의 중퇴 문제를 철회하게 되었고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와 남편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었지만 시부는 그래도 당신 아들이라고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많이 참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시모와 더욱더 안 좋은 감정 상태를 이끌어가게 되었죠. 아들은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학교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고 제 눈앞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들과 단둘이 오래간만에 밖에서 외식을 하기 위해 시내로 나섰는데 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던 도중 아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주시하며 바라보고 있길래 고개를 돌려 그곳을 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행복이 가득해 보였고 양쪽 손에는 아들과 비슷해 보이는 여자애들이 손을 잡고 아빠라는 말을 조금 더 어색함 없이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모습에 그 뒤를 급하게 따라가게 되었고 남편은 어느 한 식당으로 들어가 어떤 여자와 애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네요. 그걸 본 아들은 무턱대고 남편에게 달려가 소리치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제가 갑자기 나타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 본 애들과 어떤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자기 뒤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보다 그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남편의 행동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좀 전에 당신 손을 잡고 가던 저 애들이 아빠라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두 귀로 들었으면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당신이 들은 그대로야. 내가 애들 아빠고 이 사람은 내 마누라다. 당신 지금 나 몰래 뒤에서 두 집 살림하고 있었던 거니?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소홀했던 거였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뒤통수 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본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저 여자애들, 선민이랑 나이대도 비슷해 보이는데 그동안 나 몰래 이런 생활하니까 기분 좋았니? 저 여자애들이 온갖 애교 부리면서 아빠라고 하니 무뚝뚝한 내 아들이 꼴보기 싫었겠지. 당신은 정말 까도 사람 놀래키는 재주 하나는 타고난 것 같다.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본 이 상황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모두 눈에서 피눈물 흘릴 날이 분명 찾아올 거다. 무슨 말을 그리 무섭게 하는 거야? 우리 딸들이 지금 당신 때문에 떨고 있잖아. 어차피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화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결정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이제 나랑 그만하자. 솔직히 나도 두 집 살림하는 거 그동안 쉽지 않았거든. 우리 딸들한테 떳떳하지도 않아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데. 돈 걱정은 하지 마.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지원을 전부 다 막아버리고 내쫓아 버릴 거니까 그런 비참한 모습 당신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그냥 쥐어주는 돈 가지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해요. 그동안 많이 해 드셨잖아요. 이제 저희도 좀 떳떳하게 지내고 싶다고요. 솔직히 두 사람 사이도 안 좋으면서 뭐하러 질질 끌고 가며 살아요? 그냥 이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돈 주겠다는데 나 같으면 바로 위자료 받고 각자 살 길 갈 것 같네요. 첩주제에 지금 내 앞에서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아직까지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한 번만 더 선 넘는 행동하면 머리들 전부 다 뽑아 버릴 줄 알아. 이 문제는 당신이랑 단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조금 있다가 시부모님 댁으로 당장 튀어와. 원하는 대로 가겠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아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고 싶지 않았는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오래 있어봤자 아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걸음을 옮겼고 시부모님께서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와 아들이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이자 많이 당황하신 듯 급하게 집으로 들여보내줬네요. 시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한참의 고민 끝에 결국 좀 전에 두 눈으로 목격한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셨던 시부모님께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시모는 시부의 표정을 살피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가정에 충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남편이 저질러 버려서 많이 놀라셨고 분노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남편의 행동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너무 큰 죄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희생한 저에게 엄청난 배신을 안겨준 남편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괴로워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 제 아들을 따로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이런 심각한 일을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일을 버려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될 것을. 이제 어쩔 거야? 너는 뭘 원하길래 무작정 벌려만 놓는 거냐고. 저번에 선민이 중퇴 문제 때문에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내 아들을 얼마나 펴르고 있는지 아니? 네가 눈치도 없고 하는 짓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했던 거다. 내조도 잘하고 여우 같은 짓 좀 해야 남자들이 우리에서 튕겨나가지 않는 건데 너는 기도 너무 세고 집안의 가장을 떠받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내 아들이 온전히 집에 머무르겠냐고. 어머님이 저희 부부 사이를 얼마나 잘 아신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일을 위해서 안 한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이는 저에게 항상 부족한 점들만 얘기하며 가정부 취급만 했었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저에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해준 적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지적만 하는 그런 인간한테 제가 뭘 더 해줄 수 있냐고요. 처음에는 저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죽는 신용까지 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제가 죽길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제 두 눈으로 그이가 무너지는 걸 똑똑히 보고 눈 감을 거라고요. 얘가 지금 말하는 것 봐라. 너 아주 우리 집안을 말아먹을 작정이구나. 내가 이래서 너희 결혼 반대했던 거야. 이참에 잘 됐네. 새로운 며느리 받아들이고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내쳐야 되겠다. 나는 내 아들 편이니 그런 줄 알거라. 그렇게 하시던지요. 어머님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거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누가 무너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모는 제가 더욱더 강하게 나오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계셨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엎어치나 매치나 좋아질 거 하나 없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시모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 애쓸 필요 없다 생각했네요.
그렇게 점점 안 좋은 분위기로 고조되고 있는데 시부가 방에서 제 아들과 함께 나왔는데 아들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부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걸로 봐선 집에 들어올 것 같지 않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를 하던지 남편이 시댁에 들어오면 그때 다시 연락 주겠다고 저희를 돌려보내셨어요. 저는 시부의 말을 순순히 따랐고 아들은 시부와 단둘이 대화를 주고받은 뒤 무언가 심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아들은 자기 아빠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 보였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편으로 이혼 서류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이혼 의사가 있다면 그때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면서 더 이상 저와 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시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시간이 지나서도 남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셨어요. 분명 어떠한 액션을 취해 주셔야 하는데 남편은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시부와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물어봤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길래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덧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까지 끝마치게 되었네요. 저 또한 아들의 앞날이 밝아지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날까지 숨죽이며 언젠가 찾아올 때를 기다리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핸드폰 프로필 사진에 제 아들이 아닌 혼의 자식인 두 여자애들과 함께 찍은 걸 배경사진으로 올려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분명 제 아들도 확인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혼의 자식인 두 딸들에게는 석사 과정까지 밀어주면서 제 아들은 고등학교 때 중퇴시키려 했던 그때의 상황이 떠올라 아들 몰래 눈물을 훔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때를 기다려오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시모는 췌장암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는 서로 남남처럼 서로를 무시한 채 각자 할 일들을 하면서 시모의 장례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남편과 따로 무언가 알 수 없는 대화를 저 몰래 주고받고 있었고 남편이 돌아간 뒤 시부는 저에게 걸어와 다음날 아들과 함께 알려주신 주소로 와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들과 함께 알려주신 주소로 도착한 곳은 어느 한 중개소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가 중개소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시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제 아들 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셨고 시부가 서류 하나를 건네주셨고 아들은 서류를 건네받아 가방 안에서 사각으로 된 직인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네요.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저 서류를 왜 저놈한테 건네주는 거냐고요?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저 건물은 이제 제 소유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제 아들에게 회사 건물을 넘겨주냐고요? 지금 아버지가 하신 행동이 무얼 뜻하는지 알고 행동하신 거죠? 회사 운영권을 지금 제 아들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건데요? 몰라서 물어? 선민이가 어렸을 적에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사 대표로 너보다 더 큰 힘이 생겼다. 우리 회사 임원들 전부 두 집 살림하면서 가족을 버린 너보다 그동안 착실하게 자신의 길을 위해 앞만 달려온 내 손자가 대표 자리에 더욱더 적합하다고 모두가 비밀리에 추첨을 했고 만장일치의 결과를 얻게 됐다. 이제 선민이가 우리 회사 대표고 나는 앞으로 선민이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앞길을 닦아줄 생각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세운 계획이다. 네가 두 집 살림 하다가 들키게 된 날 그때 선민이와 따로 대화한 게 뭐였는지 알아? 너에 대한 복수를 목표로 달려가라고 얘기했다.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선민이한테는 너한테 복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 회사의 대표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내 옆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많은 임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한테는 모든 걸 주지 않을 거고 내 손자가 대표가 되면서 구조 조정이 있을 거다. 당연히 너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가줘야만 될 것 같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있지. 너와 두 집 살림했던 그 가족들 전부를 지금 당장 이 자리로 불러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다 뉘우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정리한 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마.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의 관계는 오늘로써 끝이다. 시부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지만 남편은 시부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며 자기가 꾸린 두 집 살림하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된다고 남편은 되려 큰소리 치더니 중개소를 뛰쳐나갔네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시부의 회사에서 퇴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부가 가진 재산과 권력보다 자신이 꾸린 또 다른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모든 게 정리가 된 이후 아들은 어느새 대표의 자리에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시부가 저와 제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된 건지 남편이 어느 날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거짓골을 하고 고개를 떨군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떵떵거리며 모두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남편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가진 거 하나 없이 빈털터리로 빚만 한가득 쌓여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대장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도움을 받으려고 온 거였고 두 집 살림하던 가족들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더니 전부 다 남편을 버리고 해외로 떠나버렸다고 하네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겠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미련을 두고 싶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 아들은 남편이 대장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언젠간 알게 되겠지만 미리 알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전 남편의 대장암 치료를 도와주지 않는 게 잘못된 건가요? 완치되면 짐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올까봐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네요. 그렇게 하는 게 벌받는 행동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끝까지 사람 힘들게 하는데 하루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